자, 에릭슨은 심리 사회 이론입니다. 자, 힌트가 여기 사회가 들어가요. 아, 이 사람은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했구나. 사회와 문화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와 문화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이 에릭슨은 자아를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아 심리 이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자아는 뒤에 나오겠지만 자율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율적 자아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쪽에 4개 쓰고 이쪽에 4개를 쓸 건데요. 뭐 아마 포스트잇이 한 2장 정도는 필요하실 겁니다. 첫 번째, 유아기. 거기 나온 대로 쓰겠습니다. 초기 아동기.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이쪽에 이제 뭘 쓸 건데, 먼저 이것부터 쓸까요? 심리사회적 위기. 심리사회적 위기.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할게요. 슬래시를 해서 사회관계. 슬래시에서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긍정적인 자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4단계를 하나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심리사회적 위기. 먼저 앞에부터 끝내죠. 자, 유아기, 초기 아동기, 그 다음에 학령정기, 유의연령기라고도 하는데 학령정기, 그 다음에 학령기. 학령기를 우리가 아동기라고도 하죠. 이제 4단계가 끝났습니다. 에릭슨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만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이것만 야무지게 이해하시면 에릭슨의 문제는 푸니까요. 긍정적인 자아 똑같이 세팅했고요. 자, 5단계가 이제 청소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청년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단계가 됐어요. 아, 이 사람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제시했구나. 자,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회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사회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관계의 범위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암기법으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암기법 들어갈까요? 신불, 차수, 수, 주제, 근열. 자, 여기는 정체감이죠. 모르시는 분 없죠? 정체감과 역할 혼란, 정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친고, 생침, 통절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듣기만 하세요.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앞에가 좋은 거죠. 앞에는 과업이라 하고요. 뒤에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란, 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통합, 자아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통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회관계 범위, 점점 더 넓어진다 보면 돼요. 점점 더 넓어진다.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가족. 이때 학교 가죠. 학교가 있고요. 이웃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 집에 가서 잘 놀잖아요. 학교와 이웃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또래 집단이죠. 당연히. 또래 집단이 청소년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경쟁 우애 대상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우애는 이제 직장 동료의 우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년기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당연히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직장 동료.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아래로 자녀가 있고 위로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 가족이라고 그래요. 확대 가족. 자, 노년기 때는 인류와 동족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사회관계 범위가 되죠. 인류와 동족 이렇게 됩니다. 자, 끝났고요. 자, 자아 들어갑니다. 유아기 때는 희망이라는 자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희망.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때는 이 자율성이잖아요. 이때 이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의지, 자율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주도성이라고 하잖아요. 주도적인 목적. 그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학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능력이 필요해요. 운동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성실이 필요하다 그래요. 성실. 그 다음에 이때는 사랑이 요구되고요. 이때는 care, 배려라고 합니다. 중년기 때는 배려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노년기 때는 지혜가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정리가 되죠. 자, 이제 교재를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아기입니다. 신뢰, 감대, 불신감, 희망 말씀드렸고 인생의 초기 단계 중에 가장 비중 있게 취급되고 기본적인 신뢰감, 즉 부모와의 신뢰감을 의미하며 애착관계가 형성됩니다. 애착의 동그라미, 1단계니까 애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인데 자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의지가 필요하고요. 신체 및 지적인 면에서 빠르게 발달해서 언어와 사회적 기준을 배우기 시작하고 확고하고 친절하며 점진적인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받은 아동은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자기 통제 감각을 발달시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율성의 동그라미. 자, 학령 전기입니다. 아동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성향, 공격성, 좀 주도적인 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자녀의 호기심 및 환심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환상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금지하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행동하도록 격려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주도성을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목적, 목표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주도성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성의 동그라미. 근면성 대 열등감은 능력이 필요하다.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동그라미. 자신감, 근면성 동그라미 발전시킨다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 형성돼 자아정체감 혼란 또는 역할 혼란이라 하고 이때 필요한 건 성실입니다. 주요 발달 과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쫙 그어주세요. 청소년기 때는 충분히 자기의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위기 경험이란 것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샤가 이야기하기를 정체감이 형성되려면 정체감 유예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위기 경험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허용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주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자, 심리사회적 유예기는 언제라고요? 청소년기. 자, 성인 초기 중요한 발달 과업은 친밀감의 동그라미. 친밀감 형성이며 친밀감은 정체성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고 나누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의 동그라미. 사랑이란 자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년기, 청년기라고도 합니다. 미안해요. 장년기, 중년기라고도 합니다. 정립된 자아를 통해서 이웃과 세계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는 단계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생산성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년기입니다. 이전의 7단계를 종합하고 통합평가하는 기간으로 노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상실을 직면하는 시기다. 신체적인 상실은 노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상실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사회적 상실에 직면되는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요 노트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론과 에릭슨의 비교인데 에릭슨이 좀 더 잘 나오니까 에릭슨의 별표 밑으로 내려갑니다. 환경을 고려합니까? 네, 사회가 들어있죠. 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계다. 제가 좀 잘 나오는 것을 오른쪽에 별표 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형성에서 약간의 성적 충동을 인정하는데 사회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관계 범위가 들어가 있죠. 자아가 지배적이다. 자율적 자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아가 아니라 스스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적 자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 형성에 있어서 사회를 더욱더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역사적, 인종적, 집단에 대한 결속력으로 성격이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성격은 자아 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형성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 양성을 강조합니다. 성격은 전생에, 노년기까지 전생에 동그라미 걸쳐서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자,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반대되는 프로이드를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 또는요 정신 역동 이론으로서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 체계입니다. 성격은 강력한 성적만 동그라미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원초화가 지배적이라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자아는요 타율적 자아라고 합니다. 원초화가 지배적이니 타율적 자아라고 말합니다. 성격은 불안과 무의식 욕구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개인의 충동과 사회에서 가하는 통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때 쓰는 게 이제 방어기제다라고 말하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이 방어기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바로 이제 방어기제 이론을 정립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충동은 통제권 밖에 있다.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충동은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성적 충동, 성적 본능 이런 것들은 통제하기 어렵다. 충동은 통제권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은 초기 아동기, 즉 남근기라는데요. 어린 시절만 아셔도 돼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라고 하죠. 자, 구강기 때의 원초와 학문기 때의 자아, 초자아가 바로 남근기 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근기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원초화에서 자아로, 자아에서 초자아로 순서대로 발달한다. 그게 바로 구항남이다. 그래서 남근기는 3에서 6세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라고 프로이드는 봤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실력 따지기 봅니다. 노인 이론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여기 노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인 이론을 여기에다 넣어드렸거든요. 제가 오른쪽에 기출 사례 적용 넣어드렸죠. 기출 사례 적용을 이게 참 재미있게 매력적으로 만든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걸 좀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분리 이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분리. 자, 이제 늙었는데 나이 먹고 뭔 사회생활이냐.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면서 어르신들이 바로 자발적으로 사회로부터 분리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더라라고 하는 것이 분리이론입니다. 커밍과 헨리의 분리이론이고요.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활동이론이에요. 헤비거스트는 아니다. 인생 100세다. 그래서 노인이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다.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만족도가 높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동이론. 거기에 체크 하나 하세요. 3번에 역동이론. 이거는 발테스의 성공적 노화 이론이거든요. 발테스의 성공적 노화 이론은 앞에 있던 분리이론도 인정하고요. 활동이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역동이론은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의 중간이론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역동이론은 이런 겁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서 충분히 일하기는 좀 힘들다. 인정해. 하지만 문명이 발달되어서 성공적인 노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신체적인 노화를 보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좀 잘 안 들린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 문명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적정한 일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 밑에 쭉 내려오시면 그 3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론은 보상이 있는 선택적 적정화. 그 자리 밑줄이요. 보상이 있는 선택적 적정화. 보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노화를 보상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적정한 일을 선택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째 보면 적정한 선택, 5번째 보면 적정한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3번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요. 자, 4번에 적정한 선택을 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노화, 동그라미, 노화로 인해 인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실용적인 지식과 지혜 등
생산을 위한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적정한 영역을 선택하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선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정한 보상이란 노화의 동그라미, 노화로 인해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 등 일반 잠재력의 쇠퇴로 인해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할 때 그 감소분을 보충해 주는 것을 보상이라 한 거예요. 보충하여 정상에 가깝도록 하는 전략이다. 보청기나 돋보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교환 이론입니다. 자, 교환 이론은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젊은이의 자원은 많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자원은 좀 더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교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평생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덕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 어르신들의 자원을 키워나가서 이 젊은이와 대등한 교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원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은 교환 이론은 자원, 교환 자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도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되냐면요. 2번. 노인들이 젊은이와 상호작용할 때 훨씬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동그라미, 자원들의 부족, 낮은 수입, 낮은 교육,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를 보십시오. 노인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무 또는 크기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 자원이 나오잖아요. 자원의 동그라미. 그래서 자원 문제는 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 이론 맨 마지막에 코길과 홈즈라고 있고요. 코길과 홈즈는 이 현대화 이론에서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1, 2, 3, 4는 참고하셔도 되는데 현대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의 지위는 낮아지고 역할이 상실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응용한 사례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사례를 이해하면 다 아신 거예요. 1번을 보면 나이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쉬는 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루어 뭐예요? 분리론이죠. 이게 딱 분리론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노인의 자발적인 분리를 강조한 커밍과 헨리의 분리론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까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은 여전히 왕성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네 라고 했어요. 활동이론이죠. 헤비거스트의 활동이론. 노인의 사회 활동을 강조한 헤비거스트의 활동이론이 됩니다. 1번과 2번은 좀 쉬워요. 3번, 4번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어디 우리 어릴 적만 하던가 쓸모없는 노인의 취급이지 라고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지금 노인을 쓸모없다고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노인의 지위가 하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화 이론이죠. 코길과 홈즈의 현대화 이론입니다. 현대화가 될수록 노인의 지위가 하락된다는 코길과 홈즈의 현대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돈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용돈도 자주 주고 건강에 동그라미 치세요. 건강해서 손자를 키워주거나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그 자리에 밑줄 치세요. 이것을 해서 맛집 정보라도 알려주면 자식의 대우가 달라지잖아 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정보 탐색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르신들의 자원인 거예요. 이게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교환이론입니다. 호먼스의 교환이론입니다. 노인의 자원을 키워 이를 불균형 관계를 균형 관계로 바꾸려는 호먼즈의 교환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굳이 편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돼요.